네, 안녕하세요. 몰락방송 함께 생각해봅시다 시간입니다. 저는 하이바고요. 반갑습니다. 인사하는 게 너무 이게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역시 저는 대가리가 좋습니다. 대가리로 할 걸 그랬어요. 너무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조국의 현실과 미래를 염려하시며 개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또 각자가 위치한 곳에서 애쓰시고 실천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진짜 많이 추워지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달라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은 또 더 춥겠죠. 이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저항하고 또 실천하고 하는 이런 환경들이 더욱더 열악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많이들 도와주십시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저기서 정말 애쓰시는 그 유튜브도 많이 있고 또 현장에서 그렇게 실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쉬실 수 있게 또 조금 더 든든히 식사하실 수 있게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추운 날씨니까 특히 감기 조심하시고 아무쪼록 심신이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요즘엔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제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정말 큰 행운을 만난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가끔은 제게도 격려와 응원이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쉽습니다. 단순하고. 저를 가장 화끈하게 격려하는 방법, 저를 가장 확실하게 응원하는 방법, 이것은 다름 아닌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는 것으로 충분히 충족되는 것들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오늘처럼 이렇게 함께 생각해 봅시다 라는 코너로 제가 여러 가지 주제나 이슈 중에 한 가지를 선정해서 준비를 해서 인사를 드리고요. 이외에 평일에는 좀 특별히 시간대를 고정하지 않고 가급적 실시간 이슈를 가지고 무작위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손석희의 몰락 방송에서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되었다라는 알람을 받으실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송 알람도 함께 설정을 해주시면은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제 워싱턴에서 제 50차 SCM이 열렸거든요. 제가 아직 다 살펴보지는 못해가지고 대충만 봤는데 전자권 전환이 역시 메인 이슈였죠.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달라진 게 없었다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문재인 입장에서는 제대로 한 방 먹은 진짜 이렇게 족쇄가 이렇게 채워진 그런 상황이 아닐까. 또 미국 입장에서는 야 시끄럽다, 더 이상 이걸로 왈가왈부하지 마, 우리 입장은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쐐기를 박은 게 아닐까. 오히려 좀 그런 면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에 합의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 한국군 대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미래연합사 창설에 합의했다. 이거는 예전에도 말이 나왔던 거죠. 또 전자권 전환 이후에도 유엔사는 그대로 유지한다. 주한미군 또한 현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한다. 대충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이 조건이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매티스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권 전환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라는 발언을 했고, 또 양국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이행하기로 했다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미국의 의중이 좀 보이는 부분이죠. 제가 봤을 때는 비핵화 없이는 전자권 전환도 없다, 이렇게 못을 박은 게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아마도 미국은 한국군 단독으로 이 대규모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입증해라, 우리한테 검증받아라, 아마 이런 조건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작권이 전환된다 하더라도 유엔사랑 주한미군이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북한이 강력하게 주장해오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부분이니까 문재인이 이걸 또 어떤 꼼수를 써서 넘어갈지, 또 어떤 선동을 할지, 어떤 쇼를 할지 이걸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답답한 것은 처음에 이 관련 보도가 나왔을 때, 이 그 SCM이 개최되기 전에 관련 보도가 나왔을 때 국내 언론이 어떤 제목으로 보도를 했었는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마치 미국과 한국이 미리 합의가 다 된 것처럼, 이미 이야기가 다 된 것처럼 전작권 전환한다, 전환하기로 잠재적 합의를 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물론 내용은 조금 달랐습니다. 하지만 제목이 그랬죠. 저는 이걸 이제 그때 가짜 뉴스라고 저는 단정을 했고, 뭐 좀 언론의 기능이라는 게 적당히 이렇게 확대 해석도 하고 추측성도 담는 것이 아니냐, 그게 뭐 당연한 기능 아니냐, 물론 공감합니다. 언론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근데 거기에 어떠한 의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종류의 보도를 보면 우리나라 언론들은 국민들의 의중을 살짝 떠보는 것 같아요. 간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어떤 짓을, 어떤 큰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우리가 큰 사고를 쳤을 때 국민들이 여기 얼마나 관심을 가질까? 이렇게 사전에 좀 탐지하는 듯한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 또 마치 미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잘 협력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려고 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거는 속임수고 선동이잖아요. 네, 뭐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내일 이슈톡에서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그렇게 준비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문제는 개헌에 관한 것입니다. 개헌이라는 주제가 좀 뜬금없죠. 그래서 갑작스러울지도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아주 절박하게 인식하고 또 대처해야 하는 문제거든요. 총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후년의 일이라는 것은 착각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자한당의 상황을 볼 수밖에 없는데, 자한당이 이제 곧 전당대회를 해야 되잖아요. 뭐 내년 초에 하게 되겠죠. 근데 이미 전당대회 출마 주자들에 대한 설왕설래가 한창입니다.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꾸려지는 지도부가 공천권을 가지게 되죠. 물론 공천 심사위를 통해서 공천하는 과정을 거치겠지만 2016년 총선에서 보셨다시피, 또 현재 자한당의 수준과 한계를 보다시피 당 지도부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돼요.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됩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내게 반대하지 않는 사람, 또는 내게 아첨하며 굴복할 사람 등등, 이런 게 공천의 조건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죠. 자한당뿐만이 아니죠. 여야 모두가 동일합니다. 이렇게 꾸려지는 21대 국회의 최대 화두가 뭐겠습니까? 개헌입니다. 개헌. 틀림없이 개헌입니다. 물론 현재 20대 국회에서 개헌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더욱더 서둘러서 인식하고 또 대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상황에서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어떤 곳입니까? 무능, 독선, 아집, 극이기주의와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죠. 다르게 말하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헌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국민이 압박해야 되겠죠. 개헌에 국민의 뜻이 오롯이 반영되도록 강제해야 되겠죠. 또는 이런 것이 통하지 않는다면 개헌 자체를 저지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개헌을 인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기적으로나 상황으로나 당장 인식하고 대처해야 할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의 개헌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개헌과 사기 탄핵의 연결고리를 알아야 하거든요.
저는 사기 탄핵이 기획된 이유가 주된 이유가 개헌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땅한 대선 주자가 없었던 당시 새누리당 처지에서 정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했던 일부 간신배들이 자당의 1호 당원인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은 사건, 저는 바로 이것이 사기 탄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든 사법폭력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좌파가 숟가락을 얹었죠. 좌파들은 낙인을 찍으려고 했을 거예요. 동시에 송민순 이슈를 덮겠다라는 목적도 함께 있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망론, 당연히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 뭐 이런 것을 위해서 쐐기를 받겠다, 그런 용도로 이걸 활용하겠다, 이렇게 사기탄핵 기획 세력들과 손을 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좌파들의 최초 목표는 하야였습니다. 하야. 난무했던 북한의 난수 방송들이 그 증거죠. 여러 북한 매체에서 쏟아졌던 지령문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어요. 변수가. 예상과 달리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는 북한의 생존 문제로 판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기억을 되짚어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로 하야 정국이 급격하게 탄핵 정국으로 틀어졌거든요. 2016년 10월 24일, 이날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JTBC에서 태블릿 PC 의혹이 최초로 보도된 날입니다. 근데요, 같은 날에 또 다른 빅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연설을 하신 날이거든요. 이 연설에서 개헌을 언급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개헌을 언급하셨다라는 것은 대통령님의 평소 지론인 4년 중임제를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국회 연설에서 국회가 논의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즉 4년 중임제 개헌안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국회가 논의해서 다른 개헌안 말고 4년 중임제 개헌안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개헌은 국회도 발의할 수 있잖아요. 300석 기준으로 3분의 2인 200석이 찬성으로 의결하면은 대통령님의 의중 따위는 뭐 가뿐히 무시하고 국회 자체적으로 개헌을 발의해서 국민투표에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개헌안을 원하건 간에 국회가 일방적으로 원하는 개헌안을 의결해서 대통령의 의중을 무시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데 무슨 개헌 때문에 탄핵을 기획했냐. 뭐 그런 게 말이나 되냐. 억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틀린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국회에서 의결된 개헌안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당시 개헌 방안에 대한 국민 여론이 어땠는지 아세요? 압도적으로 4년 중임제가 높았습니다. 국회가 4년 중임제 외에 다른 개헌안을 만들어서 오면은, 그래서 의결시키면은 통과될 리가 있겠습니까? 국민투표에서. 절대 통과 안 됐어요. 그래서 당시 새누리당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박근혜 정부를 망쳤다. 그러므로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야 한다. 이런 논리로 사기 탄핵을 정당화했죠. 이런 논리로 자신들의 반역과 쿠데타를 정당화했습니다. 실제로 탄핵 심리가 한창이던 때에, 그때가 2017년 2월 달이에요.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개헌안을 만들어서 언론에 보도자료도 뿌리고요. 별짓 다 했었어요, 이미. 이렇게 사기 탄핵과 개헌은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유의미하게 거론되었던 개헌안은 어떤 게 있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재인식 개헌인 4년 중임제 지방 분권형 개헌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말장난이에요.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4년 중임제를 주장하셨고 변희재 고문도 4년 중임제를 주장했거든요. 근데 문재인도 4년 중임제를 원한다. 앞서 잠시 언급드렸던 것처럼 국민 여론이 4년 중임제 찬성에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국민 여론을 악용한 속임수죠. 나도 4년 중임 할 거야. 너희들이 원하는 4년 중임 나도 할 거니까 이 개헌에 힘 좀 실어줘. 찬성을 해줘.
이런 속임수고 꼼수예요. 문재인식 개헌을 다 까발려서 표현을 하자면 분권형이라고 쓰고 연방제라고 읽는 게 맞는 겁니다. 국민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4년 중임제라는 단어를 집어넣었고 또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다라는 그런 여론에 맞서가지고 나는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을 겁니다. 지방에게 이 권력을 나눠줄 거예요. 분산시킬 거예요. 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4년 중임제 지방 분권형이라는 말이 튀어나왔는데 까고 보면은 그냥 연방제예요. 북한하고 같이 살겠다라는 거예요. 북한 수준에서 같이 살겠다. 적화하러 가는 고속도로를 닦겠다는 겁니다. 분권형이라는 표현이 대단히 웃기지 않습니까? 그냥 연방제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뻔하죠. 왜냐? 국민이 절대 찬성하지 않을 거니까.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도 연방제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사기 탄핵의 정당화 논리였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라는 걸 그냥 이용해먹기 위한 그런 꼼수일 뿐인 거예요. 문재인이 말하는 분권이란 지방 분권을 의미하는데 이건 개헌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미 상당 부분 명문화되어 있는 그런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이용해도 되는 거예요. 개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자신이 가진 대통령의 그 권력을 나누려고 하는 거라면, 분산시키려고 하는 거라면, 그리고 또 연방제로 지방재정을 고갈시켜서 그렇게 적화로 이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아주 간단하게 자신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책임 총리제를 현실성 있게 추진하면 되죠. 이게 헌법에서 이 책임 총리제가 헌법에서 강화되지 않는 이상에는 분권이라는 말은 그냥 사기예요. 대통령이 입맛대로 총리를 선택하고 또 입맛대로 자르기도 하고 살렸다가 죽였다가 이걸 지 맘대로 할 수 있으면은 이게 무슨 분권입니까? 그죠? 이걸 우리가 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식 개헌에서 우리가 잠시 알고 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뭐 꼭 문재인식 개헌뿐만 아니라 용어 자체를 조금 우리가 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4년 중임제라는 게 있고 4년 연임제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문재인식 개헌에서는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거론되었어요. 중임제라는 것은 현직 대통령이 재임을 위해서 다시 이렇게 대선을 치르게 될 때 설령 낙선을 하더라도 차후 대선 출마가 또 가능합니다. 이게 중임제예요. 근데 연임제라는 거는 딱 한 번의 연임 기회만 주어지는 겁니다. 재임을 위한 대선에서 낙선하면 그걸로 끝인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원 집정부제와 내각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는 이유는 개헌을 원하는 우리 국회의 성향상 이 두 가지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원 집정부제는 다른 말로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프랑스와 같은 나라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표현이 더 정확해요. 명칭 그대로 이 이원 집정부제라는 것은 대통령과 총리의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외치는 대통령이 하고 내치는 총리가 한다. 이런 논리인데 사실 현 시대에 내치 외치의 구분이 가능하겠습니까?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외교나 경제 현황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경우에는 구분의 의미라는 것이 더더욱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이원집정부제는 세 가지 형태로 변형되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순수 내각제와 거의 동일하다 할 만할 때는 그리스식, 그리고 내각에게 힘이 조금 더 실린다 그러면 오스트리아식, 마지막으로 대통령에게 힘이 많이 실리는 경우, 이런 경우를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라고 합니다. 현재 프랑스 대통령인 마크롱의 경우를 보면 구분이 보다 쉬우실 거예요. 가장 최근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한 사람이 바로 김무성이에요. 그리고 김무성이 주장한 것이 바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내각에게 힘이 조금 더 실리는 이원집정부제인가 이렇게 착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기 탄핵이라는 그 치명적인 역사적 결점을 이미 남겨버렸죠. 그리고 그 명분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야 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이 오스트리아식일 뿐이지 실제로는 순수 내각제와 다를 게 없습니다. 이래서 이원 집정부제와 내각제는 애써 구분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내각제의 실현 여부를 가늠할 때 내각제가 과연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우리가 저 내각제로 개헌을 해도 될까? 이런 걸 가늠할 때엔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국정을 맡길 만큼 의회의 수준이 상당한가? 국정을 맡길 만큼 그 의회의 수준이 거기에 이렇게 이르러 있는가? 그리고 국민의 민도가 그에 부합하는가? 국민의식이 거기에 합당한가? 이거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빵점이죠, 빵점.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진단할 때 빼놓지 않는 것이 일본의 정치 불안정이에요. 실질적인 안보 위협이 없었고, 그리고 경제 규모가 큰 덕분에 안정적인 예산 집행으로 정책 실현율이 높은 일본이 그 지경이었는데 우리나라가 가능하겠습니까? 내각제로 나라가 잘 굴러가겠어요? 그럼 개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대통령님의 평소 지론대로 또 변희재 고문의 해안대로 4년 중임 정부 통령제로 가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특히 변희재 고문의 해안이 상당히 놀라운데 변희재 고문의 주장을 정리하자면 개헌은 4년 정부 통령제로 가야 하고 의회는 상하 양원제로 가야 한다. 이거거든요.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진단이 농축되어 있는 겁니다. 한반도 위기설이 많이 나돌았잖아요. 그중 몇 번은 실제로 미국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도된 바도 있는데 특히 작년 4월하고 12월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변희재 고문의 개헌론을 한번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2016년 10월에 대한민국은 4년 중임 정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고 또 상하 양원을 가진 나라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11월 달에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2017년 3월 10일에는 사기 탄핵이 실행되었죠. 3월 말에는 대통령께서 구속되셨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결정적인 북폭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창 대선 전국이 있었고 5구 대선이 이어졌죠. 그리고 현재 문재인 압제의 시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우리나라에 만약 4년 중임 정부 통령제가 시행되고 있고 상하 양원을 가졌다라면 어땠을까 대입해 보겠습니다. 사기 탄핵이 실행된 이후 대통령님의 러닝메이트였던 부통령이 남은 임기를 채우겠죠. 그러면 5구 대선은 없었겠죠. 이런 상황에서 구속재판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과 협력하는 그 정부 기조는 한결같았겠죠. 그렇다면은 4월 북폭이 실현됐을지도 모를 일이죠. 만약에 실현됐다면 지금 이 시기쯤에는 다 정리되고 북한 땅에서는 미군이 평정 작업을 한창 마무리하고 있을 시기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선거를 해야죠. 북한 지역에 상원 의원이라도 뽑아가지고 우선은 정치적 안정을 도모해야 하니까 선거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이런 과정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은 잘 알아요. 또한 현실 속에서 착착 진행됐을 가능성도 적다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최소한 지금처럼 이토록 급격하게 국운이 기울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렇듯 변희재 고문의 개헌론에는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진단이 모두 함유되어 있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죠. 4년 중임이건 연임이건 간에 정부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실현시켜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 그리고 갑작스런 국가 비상사태에 정부의 기조가 상실되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우리 주도의 통일을 대비해서 북측 지역에 대한 정치적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정치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 이것이 변희재 고문의 개헌론입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에 가깝죠. 99.5점입니다만 반올림해서 100점 만점이에요. 완벽한 만점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변희재 고문의 개헌론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4년 중임제의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기 때문인데, 현직 대통령이 연임을 위해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쨌든 그 자체의 이 결함인 거죠. 이 4년 중임제라는. 어쩔 수 없어요. 해당 정권에 국가관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4년 중임제가 아닌 한 7년가량 이렇게 해서 단임제를 하자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어요. 하지만 이 역시도 장기 집권으로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헌안 중에 국민이 직접 선택해서 국가 경영을 맡기는 것, 그래서 국민의 뜻으로 의회의 무능을 극복하도록 하는 것, 저는 이것이 바람직한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4년 중임 정부통령제에 상하 양원제를 채택한 미국의 오늘을 한번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번영했고 또 번영하고 있으며 패권을 차지한 미국의 오늘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개헌안의 가장 확실한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제가 생각하는 개헌안도 변희재 고문의 개헌안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합니다. 변희재 고문의 개헌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개헌 자체를 반대해요. 지금은 개헌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이라는 게 단순히 국가 경영 시스템만을 좌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문재인식 개헌안 발표에 많은 분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었는데 그건 내용 때문이잖아요. 지금이 어느 시절입니까? 절반은 독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일방적인 작용화로 심지어는 적화가 우려될 지경인데, 이런 시절에 개헌안이 다뤄진다면 우리 헌법에 어떤 내용들이 담기겠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겠어요? 헌법이라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걸 좌익정부 시절에 했다간 어떻게 변질되겠습니까? 단순한 변질 정도가 아니죠. 상한 우유 마시고 배탈 나는 정도가 아니죠. 청산가리를 덩어리째 씹어 삼키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죽게 됩니다. 조국도 나도 모두가 반드시 죽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반대합니다. 그 어떤 훌륭한 개헌안도 그저 우리 맘에 쏙 들기만 한 그런 개헌안이 있을지라도 지금은 무조건 반대입니다. 정치 권력의 절반이 대놓고 좌익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이런 좌익의 눈치나 살피면서 행여나 정치 밥줄이 끊길까 싶어서 전전긍긍하는 사기 탄핵의 주범들, 이런 기회주의자들이 나머지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어요? 개헌은 반드시 건강하고도 건전하며 미래 세대를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진정한 자유우익 세력만이 거론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오로지 우리에게만이 그 자격이 있는 거예요. 감히 국가와 국민을 탄핵한 반역의 무리들에게 헌법이 농락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개헌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개헌을 두고 결사항전해야 될 날이 정말 머지않았어요. 정말 우리가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시절에 개헌을 접할 때에는 뭔가 의심을 해야 돼요. 저는 머지않은 시기에 문재인에게서든 국회에서든 개헌 논의가 터져 나올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이 먼저 개헌을 거론한다면 자신이 살기 위한 이 생존의 방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뜻이고, 국회에서 먼저 거론한다면 문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살려줄 테니까 동의해라. 개헌에 동의해라. 우리가 원하는 개헌에 동의하면 너 살려줄게.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문재인 정부의 폭주에는 이해되지 않는 게 있죠. 이런 거죠. 도대체 뒷감당은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 그죠? 문재인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선 문재인은 중국식 사회주의를 꿈꿨을 겁니다. 미국을 포함한 자유진영으로부터 이탈하고 중국의 보호 아래에서 북한과의 연방제를 꿈꿨겠죠. 하지만 이것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많은 국민이 작용화되어야 돼요. 이 연방제를 받아들일 만큼
압도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진짜 좌익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것도 종북 좌익이 되어야지만이 연방제가 되고도 정말 삶이 피폐해지고서도 문재인이 살아남을 수 있겠죠. 이념은 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진짜구나. 야, 이게 진짜였구나 할 정도로 이런 게 어떤 국민적 그런 의식이 될 정도로 국민이 일방적으로 작용화되어야만 문재인이 살 수 있는 그림이 되는 거죠. 저는 문재인이 실제로 이걸 시도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 대통령님을 비롯한 많은 이 사기 탄핵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도저히 납득 불가능한 고초를 지금도 겪고 계시는 거죠. 누가 봐도 뻔한 진실이 눈앞에 있음에도 변희재 고문이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틀림없는 것은 이런 무모한 시도가 하나씩 좌절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냉정히 절반 이상은 이미 확실하게 무너졌어요. 중국이 걸레짝대고 있잖아요. 북한과 야합한 문재인의 꼼수는 씨도 안 먹히고 있죠. 아셈에 의해서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다 그것이 드러났잖아요.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놓고 미국을 거스르고 있음에도 미국은 한반도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네요. 트럼프 집권 이후에 미국의 행동을 보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멍청한 한국 국민들아, 니들이 얼마나 더 고통을 받아야 문재인을 끌어내릴 거야. 우리가 얼마나 더 신호를 줘야 니들이 문재인을 끌어내릴 거야. 저는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또는 그래. 우리 미국은 한국이 아닌 문재인 네가 문제라는 걸 잘 알고 있어. 간단하게 너만 바꾸면 한국이 정상으로 회복할 거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 다만 좀 고통은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지. 저는 틀림없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문재인은 절박하게 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탄핵을 당하거나 임기를 다 채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곱게 죽을 수나 있겠어요. 문재인 정부와 단 한치라도 관련이 있는 사람들도 모두 마찬가지죠. 모두 똑같은 신세인 거예요. 조선시대였다면 구족이 날아갈 일이죠. 시체라도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 문재인 처지는 이렇게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살 길 찾아야죠. 이 살 길이 바로 개헌을 통해서 가능해요. 문재인의 개헌 파트너가 누굽니까? 가장 확실한 의석을 가진 파트너가 누구죠? 그렇죠. 바로 자한당입니다. 반성과 각성 없는 자한당의 정체성은 틀림없이 이 사기 탄핵을 기획한 기회주의 집단이죠.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문재인식 개헌에서 4년 중임은 꼼수예요. 오로지 연방제를 위한 지방 분권만 달성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기회주의 집단에서 바라는 건 뭡니까? 정치 권력이잖아요. 정치 권력을 잡아서 자신들의 정치 생명을 무한히 연장하고 그래서 기득권을 영구화하려는 거잖아요. 이거 두 가지를 한번 조합을 해보세요. 4년 중임을 떼버리고 없애버리고 내각제의 지방 분권형 하면 되겠네요. 또 4년 중임을 떼버리고 허수아비 대통령을 앉힌 이원 집정부제 하면 되겠죠. 거기에 지방 분권하면 되겠죠. 의석 구조상 서로 대립하면 개헌은 절대로 의결이 불가능하지만 어느 한쪽이 양보하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문재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니들 원하는 개헌에 우리 패거리들 다 동의하도록 내가 그렇게 시킬게. 우리 다 동의할 수 있어. 니들이 내각제 원하면 우리 내각제 할게. 다만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이것만 좀 들어주라. 하나는 지방 분권을 좀 해줘. 그리고 또 하나는 퇴임 후에 노후를 좀 보장해줘. 내가 죽지 않게, 처벌받지 않게 우리 패거리들 나를 포함해서 안전을 좀 보장해주라. 이게 통하지 않겠습니까? 기회주의 집단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오. 정치 권력을 탐하기 위해서 멀쩡한 대통령을 억지와 사기로 탄핵한 사람들이에요. 국가와 국민을 탄핵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완벽하고도 굳건한 체제를 무너지도록, 설령 그게 무너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치 권력을 얻는 게 더 중요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집단입니다. 통할 수밖에 없겠죠. 권력을 쥐어준다라는데, 권력 지게 해주겠다라는데.
대깨문이라고 합니다. 대깨문. 대가리가 깨어져도 문재인이라는 이 문바들의 존재도 우리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바들의 살벌한 선동력도, 그 살벌한 선동력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죠. 국민투표 자체가 이 문바들의 거대한 선동에 의해서 국민 전체가 그냥 속임수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거기다 내각제든 이원 집정부제든 간에 의회의 의원은 국민이 뽑아도 실질적인 권력을 다 가지는 의회의 총리는 국민이 뽑는 게 아니에요. 의회가 뽑습니다. 의회가. 자기들끼리 짝짝꿍 가능하잖아요. 또 예를 들어 볼까요? 문재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를 살려주면, 나를 포함한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가 퇴임 이후에도 안전할 수 있게 우리의 신변을 보장해주면 다음번에 너 총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표를 몰아줄게. 너 총리 만들어줄게. 한 번으로 부족하면 두 번 하게 해줄게. 두 번, 세 번 했는데 국민들이 눈치 주면은 다른 사람 네가 추천해. 그 사람 또 총리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 좀 살려줘. 당연히 통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문재인이 살 수 있는 거죠. 문재인뿐만 아니라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이 망할 사기 탄핵 세력들이 오히려 득세하겠죠. 득세. 진짜 이거 혈압이 올라서 뒷목 잡고 쓰러지고도 남을 상황이죠. 개헌을 왜 저지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저들을 엄벌하지 못하면 역사가 저들을 정의로 기록하겠죠. 아이들이 그것을 정의로 배우면서 자랄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됩니까? 대통령님의 희생은 뭐가 됩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뭐가 돼요? 지금은 개헌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의 정치 권력자 어느 누구에게도 감히 개헌을 다룰 자격은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모두 제대로 인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헌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고 우리는 지금부터 이 대응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대처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